네, 안녕하세요. 센터필드 라이브 오늘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화수 오후 6시 항상 뵙고 인사드리고 있죠. 저는 고승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아니 너무 타성에 젖은 이 영혼이 화로서 없죠. 영혼이 전혀 없어.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일하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김의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전환 정책연구원 이사장 장상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딱 시작하잖아요. 네. 유튜브 라이브이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시간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다 하면서 어제 나눠봤던 얘기가 저랑 의겸님은 얘기를 했는데 탄핵 끝나고 좀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집 사고 애기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조금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죠. 네, 많이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뭐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좀 저는 지금 세상이 너무 거칠잖아요? 네. 아, 스트롱맨의 세상.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친 언어, 거친 표현들, 거친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보다도 좀 품격 있고 좀 차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약간 품격 있고 정치인들 차분한 보면 석수반사에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쇼츠 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위 문화가 정치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 얘기나 거름 없이 다 나오는 이 그쵸. 상황이니까 그것이 주는 피로함이 굉장히 크다. 아, 나경원 드럼통 사진 안 그래도 한번 띄워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거칠기는 이게 제일 거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네. 되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럼통 그걸 보면서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 예.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드럼통 들어가는 게 뭐? 그래서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게 그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예. 그런 거라서 맞아요. 일베나 이런 데서 밈으로 쓰인다면서요. 사람을 맞습니다. 뭐 죽이는. 죽여서 담근다. 넣고 시멘트로 해서 바다에 네. 던진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네. 본인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기사로 나오고 뉴스로 접했을 때 우리 딸이 나한테 이 드럼통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답해야 되지? 너무 그니까요. 약간 너무 해롭다 정치가. 드럼통을 담그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막 숨져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밈으로 쓰고 있는데 그쵸. 이게 뭐 인터넷에서 밈으로 쓸 수는 있다고 쳐. 근데 중앙정계의 정치인이 심지어 판사까지 여기만 아니, 4선, 되게- 5선인가요? 그니까요. 나경원이에요. 외통위원장까지 예. 한 주류 분이. 정치인이 네. 이런 합의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네. 보편화시키는 행위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니까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되게 그러니까 정치에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뒤통수 조심하라 그랬나? 칼로 찌른 예, 신용하셨던. 예. 조심하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나경원 후보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를 하면서 뭐 상대방이든 나든 막 죽이겠다, 살해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밈이나 말들을 정치 현장에서 쓰는 게 너무 좀 오염된 아니 게 아닌가.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가 싼마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씁쓸하긴 한데 맞아요. 품격이 사라진 정치 풍토를 보다 보니 내가 옛날에 굉장히 비판하고 막 비난했던 네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하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지경에 약간 그래서 옛날 그 꼬꼬무 같은 데 보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나 맞아요. 뭐 이 옛날에 이해창 그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그 꼬꼬무를 어떻게 그걸 봤는데 거기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금융실명제 이렇게 할 때의 그 일화가 나오면서 그때 막 이렇게 연설하는 거 이렇게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그걸 보는데 너무 품격 있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말 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뭐 이런 발언하고. 뭐 개가 짖어도 네, 맞아요. 열사는 간다. 열사는 간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 되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약간 네. 그런데 그 막 연설하는 거 보면 굉장히 품격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런 사람을 반대하면서 네. 그렇게
데모를 했다니 막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근데 그래도 김영삼 반대는 괜찮죠. 저는 이제 노무현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나가서 노무현을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 역사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과거에 했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성군도 그런 성군이 없는데 왜 괜한 우한을 안겨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호사가님 저한테 김용명 닮았다고 하면서 용명 씨가 031을 알아? 그때 몇 살이었어? 하는데 저 초등학교 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동사무소 가거나 그 어디지? 소방서 가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대통령 사진이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걸려 있을 때라 맞아. 맨날 위에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김영삼 아저씨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호사님 나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네. 이제 한 6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예. 잠깐 마무리하고 진보 보수 좌우 읽기 먼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일보부터 한겨레신문까지 진보부터 보수까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요새는 좀 같이 보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 이렇게 잡아봤어요. 윤석열 청소부는 누구? 진보든 보수든 지금 윤석열 씨가 싼 똥을 누가 치우는가 여기에 굉장히 좀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심지어 보수에서도 윤석열 씨를 좀 이어받겠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김문수 장관조차 그런 얘기를 뭐 쉽게 하지 삼가고 않다 있죠. 보니까 예. 네,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경향신문부터 어떤 얘기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다당제 정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치 다당제. 이슈가 아니라 정책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중요하죠. 예. 경향신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해서 다당제 정치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내용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야5당이죠. 야5당이죠. 그렇죠. 그 교섭단체 요건이 현재 유신 시대인 1973년도 원내 20명으로 강화가 되고 나서 네네. 50년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교섭단체 20석이나 된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은 사실상 너 교섭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그렇죠. 그냥 대화 플로우에 올라올 짬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줄이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15석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은 결선투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네. 이 그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경향신문이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교섭단체가 왜 뭐 완화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네. 교섭단체가 완화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달라집니다. 아, 그 국회에는 여러 이제 분야마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있죠. 네. 거기에 구성원들 중에 간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네. 사실상 부위원장인데 간사가 뭘 하냐면 상임위 뭐 법사위든 정무위든 뭐 복지위든 그 위원회에서 무슨 법이 다뤄질지를 간사 간 협의로 끝냅니다. 네네. 의원들이 건의하는 게 아니라 간사 협의로 끝내는데 네. 비교섭 단체는 그 무슨 법안을 다룰지에 대해서 회의 전날까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엄청 심한 거네요. 심한 거죠. 뭐 할지도 모르고 회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아름 정책 이런 정책 다뤄진다 저런 정책 다뤄진다 네. 이런 정책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건 건의만 할 수 있지 이걸 통과시키는데 어떠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가 아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되게 교섭단체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12석이니까 예. 10석 넘어가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결선투표제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이게 찬물을 끼얹는 말인 것 같아서 좀 네.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그 약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시감이 드는 게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일 시절에 네. 대선 후보요.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성정당 만든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성문을 세게 쓴 맞아요. 적이 있었어요. 막 사과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지만 이후에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앞에 두고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한편으로 있는 거고. 왜냐면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진짜 나쁜 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응. 분명히 다당제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약속해놓고 응. 선거 끝나고 소수정당한테 그 약속 져버린 거 아니에요. 응. 아유 강아지가 지금 제 턱을 핥아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다당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당이 있어야지. 응. 강아지당이 있어야 강아지의 권리가 보호되는데 지금 그런데 못 만들게 했으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도수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 네. 그러니 어차피 이 그 교섭단체 요건을 약화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결선투표제 도입도 그렇고 헌법 바꾸는 것도 아니고 법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야 5당이 합의만 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굳이 약속을 합니까? 지금 하면 되지. 아. 그런데 이걸 약속으로 굳이 넣는 것의 맥락이 참 저는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고 지금 호사가님이 이재명 욕 시작 이거 다 녹화해놓고 나중에 이재명 캠프에 뿌려야지라고 이런 댓글을 아니, 달아주셨습니다. 안 하셔도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네. 네. 그래서 이 야 5당이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네.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이 기타 당들 중에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지금 후보를 안 낸 당들도 있잖아요. 이게 대선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위성 정당 출신들이잖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를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내면서 그 안 내는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 명분 쌓기가 민주당 1.5중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거가 아닌가라고 네. 아주 못되게 평론을 하자면 이제 평론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유일하게 여기서 진보당은 후보를 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잘 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당제를 위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들 이렇게 모여서 야 5당 같이 한번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다당제가 되면 너무 좋은 건데 민주당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까? 그동안 말을 엎어왔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좀 사실 분석이 되고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때 조국혁신당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당선돼가지고. 아, 그니까요. 그것도 웃겨. 민주당이 아닌 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원들이 너네 왜 출마해라 그러잖아요. 심상정 대선 후보한테도 그러고. 아니, 다른 당이 대선 출마하는데 민주당원들이 몰매를 들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다당제 하자고 얘기도 했었으니까 대선 때. 네. 근데 정작 당원들이 동의할까? 네. 우리가 이기는 판인데 왜 다당제를 해야 되냐? 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다당제를 해야 되냐?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됐거든요. 민주당원들은 전체주의자인가요? 왜 다당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 그 이해찬 대표 때도 네. 100년 장기 집권 플랜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장기 집권 할 수 있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데 국민한테 선택받으면 되는 문제지. 그렇죠. 왜 선택권을 제약해서 내가 선택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보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닌가.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장상호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과연 될까? 네. 그런데 저는 경향신문 정도 스탠스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지금 하고 있어 박수 잘하고 있고 너네가 제발 그렇게 해야 되고 끝까지 해라. 너네가 그렇게 제발 해야 해라. 되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회의 총리를 모아서 네. 그래 너네 이거 되게 잘한 선택이야 얘기하고 넘어가야. 근데 지금 아니, 오면님이 예. 그날이 오면님이 되게 좋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국민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당제도 이 모양인데 정당이 난립한다면 다당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음. 지금 국민들은 양당제만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다당제가 만약 도입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개 되면 마음이 편치 않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약속이 다 지켜줬으면 좋겠고 다당제 구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 얘기했잖아요. 교섭단체에 제3지대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옛날에 그렇죠. 민주노동당? 아니 정의당과 정의당. 그 국민의당이었나? 거기가 네. 합쳐서 아. 하나의 그 교섭단체로 네네.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모모와 나는데 정의, 네. 정의와 모모. 네, 정의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섭단체 대표로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가 네네. 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그 특활비 네. 국회 특활비를 폐지했어요. 오. 어. 굉장히 그 양당에서 그대로 받은 걸 그대로 반납하고 특활비를 폐지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당제가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소란스럽고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훨씬 더 진일보한 정치 풍토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나한테 맞는 정당을 두 개 중에 없으면 못 찾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있습니다.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네.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씨를 엄청 비판하고 있어요. 윤석열 네네. 씨가 대통령을 관뒀지만 이 해악이 심각하다. 윤석열의 심각한 해악과 뒤후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의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우리 민주당 대선 캠프 네. 선대본부장 네. 격인 우리 윤석열 씨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파면된 정권의 내란 알박기 인사, 내란 알박기, 네. 상식도 염치도 없다. 내용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이뤄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있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공공기관 임원들이 인사를 내가지고 네네. 그게 논란이에요?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네. 모두 101건이나 있었다. 야, 거의 뭐 진짜. 공공기관 임원들을 갈아치우게 하는 수준인데 이 단순한 내 식구 챙기기를 넘어서 내란 단죄 작업의 방어막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럴 수 뭐 있죠. 권익위원회라든지 다양하잖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네.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기 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관장 인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네. 그 계엄 기록물 봉인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네.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근데 오늘은 뭐 발표 지명이 아니라 발표라고 하긴 했지만 언급은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권익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임원이 바뀌게 됐을 때 일단은 계엄에 관련된 기록물 네. 또는 수사권 또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부 다 싹 지워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우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겨레가 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한숨이 너무 깊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탄핵 인용 결정하는 그날 우리끼리 네.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한덕수 총리는 네. 굳이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그 대통령 권한의 2명을 네. 임명할 수 없게 만들었냐? 참 네.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설마 마은혁까지 임명 안 한 그런 사람이 그 지명을 할 수 있겠어? 네. 라는 생각에서 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뭐 총알 뭐 맞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런 네네네. 얘기할 때도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러니까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지난번에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설마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설마가 이렇게 계속 현실이 될까라고 봤을 때 정치의 염치가 실종된 것 같다.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 법전에 있는 글자만 지키면 내가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나는 괜찮아. 아니 엄청 염치가 뻔뻔해요. 없고 뻔뻔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는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겨레가 상식도 염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냐면 정권 말미에 이렇게 그 알박기 인사 요거는 늘 등장하는 그렇죠. 레파토리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느 정권이었든 간에 항상 이 얘기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권 말미에 그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문제적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못하게 그 대통령의 임기에 임기와 맞춰서 하든가. 근데 못하거든요. 그럼 못하죠. 왜?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있거든. 그렇죠. 못해. 이건 언제까지 계속 무한반복되는 끝이 안 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당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염치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장상환 이사장님 말씀 중에. 근데 염치가 없어진 게 언제부터일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를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제 경험상 염치가 완벽히 무너졌을 때는 조국 사태 때. 맞아. 그러니까 국힘이 무너뜨렸다기보다는 조국이라는 희대의 인물이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말이라든지 염치를 아무도 안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국힘도 조국을 비판하지만 조국 덕분에 윤리적 기준이 낮아지니까 국힘도 이제 아무 말 대잔치에 본인도 알아서들 막 하고 계셨잖아요.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자 생각하실 때 저는 조국 사태 딱 얘기하시는 게 저는 원래 조국 사태 때부터 무슨 당원들의 문화가 바뀌었고 이게 저는 들을 때마다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염치가 없어짐이 저는 어느 시점에서 온 것 같진 않아요. 아. 서서히 무너지는 게 제가 이제 당에서 캠프를 하거나 네. 뭘 할 때 다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이제 이건 빼도 돼. 아, 이 정도 눈치는 안 봐도 돼. 이 정도 눈치라고 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네. 한다면 그걸 끊임없이 파괴해왔고 제가 당 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이미 파괴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인들의 염치가 아니라 눈치 정도 남아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게 오면서 그 눈치마저도 안 보게 되니까 아예 염치가 실종된 것 같은데 이 염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염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너져 왔던 것 같아서 네. 이거 보고 나는 게 되게 단시간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의 이 시대를 평가를 하자면 정의를 내리자면 네. 잡놈들의 전성 시대잖아요. 잡놈 윤석열 뭐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말도 거칠어지고 김문수 메시지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약간 그런 네네. 시대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걸까라고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영향도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트럼프.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라든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그 또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잡놈이 출몰하고 그런 사람들이 횡행하면서 이런 시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가 내지는 대중이 이런 불러온 사람을 것인지. 소환해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요즘 많이 드는. 아 이거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 갑자기 아베도 그렇고 뭐 두테르테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시대에 갑자기 전 세계 정상들이 동시에 잡놈이 되는 이 상황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시진핑 같은 사람도 생각해보면 더 잡놈이 됐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지역에서부터 큰 정치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말할 때 품격은 지켰던 것 같은데 요새 뭐 말하거나 연설하는 거 보면 정말 날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원래 룰이 있잖아요. 칠상 팔하? 그 70대면 이제 예. 유지하고 80대면 은퇴하는. 하방해야 근데 되는. 시진핑 아저씨 그런 룰과 이거 다 어기고 거기도 굉장히 이제 눈치 없이 관례 다 필요 없어. 나 삼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푸틴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돼가는 이유가 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유튜브 전 세계가 동시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테르테처럼 마약의 횡행에 그 마약 범죄자를 총으로 쏘면 되지. 막 이런 정치인들. 쐈는데 인기가 있어? 네. 이야, 두테르테 마약 문제 해결. 네. 뭐 나라의 국부. 보다 더 감각적인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라서 그런 건가? 내일은 하여튼, 희망님이 터키 대통령도 에르도안도 얘기해. 맞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제정신 아니잖아요. 네, 여기도 막 시위대 엄청 때려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리더를 선택하고 소환해낸 것이 네네. 그런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되게 네. 나는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선거하려면 앞으로 우리 카메라 앞에서 염치 없기 그렇죠. 연습을 좀 해야 돼. 염치 없이 말하기. 염치 없이 말하기 연습을 앞으로 조금 두 분에게 아주 좀 염치 없는 질문들 던지면서 약속 안 지키기. 네, 약속 안 지키기, 내가 한 말 바꾸기, 네. 뭐 이기게 되면 철면피처럼 행동하기. 내가 한 말 왜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네가 잘못된 거다 그러기. 내가 한 말 왜 바뀌었냐면 윤석열이 계엄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계엄 그렇죠. 전후가 같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일보에서는 한덕수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중도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네. 정상인가? 정상. 한덕수 심지어 당원도 아닌데 예. 당원도 아닌 사람 보고 대선 레이스 하고 있어요. 내용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인공이 네. 당내 예비 후보들이 아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듯한 상황이다. 네. 소속 의원 절반인 50여 명이 서명을 했고 출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성일종 의원의 말처럼 한덕수의 출마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려는 시도가 좀 많이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다. 당원도 아닌 한덕수 대행이 당 대선 레이스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보수 중도 빅텐트란 명분 하에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당내 일각의 구상이다.
네. 웃기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정치 입문 4개월 차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세웠고 총선 참패 직후에는 정치 신인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을 맡겼다. 네. 결과는 탄핵과 정권 실패였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몇 개 거죠. 패네요. 한국일보가 국민의힘을 정치 신이 내려와서 또다시 정권 잡으려고 하는 그 못된 시도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 이게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은 당을 어떻게 경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에서 성장하는 정치인을 만들고 발굴해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외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이 국민의힘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문제의식이 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당이 존속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선을 좀 관장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관리자죠. 어떻게 보면 심판인데 네. 심판이 갑자기 심판보다 말고 부전승으로 들어가가지고 결선에 나가는 이런 행국이 되는 건데 이게 정의롭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네. 이후에 가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한덕수 총리가 그 대선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 왜냐면 한덕수 총리 아마 나오면 받아야 할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너무 그럼요. 많죠. 지금 언론이나 기자를 안 만나서 그렇지 당장 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옛날 얘기 돌아와서 이승만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럼요. 박정희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다 떠나서 지금의 경제 상황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그럼 누가 만들어냈냐 총리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결코 네.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다 받아야 돼요. 네.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뭐야 무슨 국가야 저기 이번에 그 결정이 났잖아요. 미국에 뭐였지? 관세 말씀이세요? 관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경제적인 불안이나 어려움을 더티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정도는 책임성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해야죠. 본인이 네. 이 정부의 총리인데 탄핵당한 정부의 핵심 관료인데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좀 없을 것 같다.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거대한 폰지 사기 같아요. 망하고 있어.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망하고 있거든요. 네. 끊임없이 내부에 망했고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뭐 당원으로 가입할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계속 그 선거 때마다 새로운 얼굴 데리고 와서 우리 안 망해라고 우리 투자자들 당원들한테 계속 그냥 암시만 해주는 약간 최면 걸고 있는 정당 같아서 지금 한덕수 데려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데려오든 말든 간에 네. 폰지 사기 같은 거예요. 우린 한덕수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당원 가입하고 빨리 우리 당에 그 여론조사 지지해줘. 이런 느낌으로 계속 네. 가는 거 아닌가. 지금 갑자기 뭐가 톡방에 떴는데 네. 한덕수의 과오가 하나 더 쌓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사건 번호 2025 헌사 399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네네. 헌법재판관이 지명한 것을 예. 네. 가처분이 그러니까 한덕수 인용되거든요. 씨가 헌법재판관 지명한 게 또 위헌이다. 그러니까. 나은영 임명 안 한 것도 위헌이다. 한덕수는 계속 행동마다 위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도 사과도 없이 나는 지명한 게 아니라 그냥 발표했을 뿐이다. 라는 이런 말장난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주 하수의 정치를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거였잖아요. 이게 지명이 아니라 발표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몇 번을 읽어봐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지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고 지명의 절차에는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말장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업보를 쌓아가고 있는데 과연 만약에 진짜 본인이 부전승으로 거기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미지수다. 저는 한덕수 총리를 이용해서 뭔가 호가호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그쵸. 그런 위험성을 많이 숨기고 있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 본인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못 듣고 있는 상황 아닐까 눈과 귀를 지금? 막고 있다. 네네 지금 그런 그럴 생각이 수 저는 있죠. 아까 잡놈들 전성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한덕수보다 잡놈인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참노.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죽지 네. 않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네. 물론 지금 모든 정치인들, 모든 대선 후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상당수 부분 대선 후보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네. 출마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내란 혐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죄과를 안 받기 위해 본인이 권력을 좀 본인도 아는 거죠. 추구하거나, 빼도 박도 못한다는 네. 거. 아무튼 본인이 연루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될 수가 네. 없죠. 그리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일보는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민주당 비판을 하면서 네. 무늬만 국민 참여, 사실상 이재명 옹립하려는 민주당 들러리 경선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에서는 민주당은 14일 지난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네.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발표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한 무늬만 국민 경선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20년 넘게 견제해온 국민선거인단을 폐기하면서 의견을 묻는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당내 공론화 과정도 없었죠. 그렇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선거인단 유지를 요구했고 그러니까요. 관철시켰고요. 네. 20% 넘는 득표율을 얻어서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밀어붙였으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임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염치 없는 건데 자기가 군소 후보일 때는 국민 경선 하라 해놓고 자기가 대세 후보 되니까 절대 갑자기 룰 바꾸는 거 이런 거 너무 사람이 심지어 경선 기간 동안 TV 토론 2번밖에 없는 거 네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TV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제를 내놓지 않겠다. 그렇죠.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건 당의 정강정책 다 발표하고 후보들별로 다 발표하고 네. 국민선거인단으로 와서 민주당이 경선 후보를 뽑고 싶은 사람들 모의세우고 모집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선거를 하는 거랑 네. 그냥 전화해서 이재명이 났습니까? 김경수가 났습니까? 전화하는 거랑 저는 지금 여기서 동아일보가 비판하는데 일면 동의는 하는 게 자꾸 민주당이 경선 과정을 자꾸 국민들한테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토론회라든지 방송 토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미디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흥행에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아니 왜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지 경선 과정을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거면 캠프 왜 차리나 싶은 생각인 거예요. 차라리 캠프 한 10명으로 꾸리고 네. 선대위원장들 그냥 국회의원들끼리만 일하고 네. 그리고 그냥 이재명 대표 됐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여주기 시기라도 더 해야 된다. 토론이든 뭐든 간에 네. 투표 과정에서 도저히 국민 경선인단을 못 뽑을 것 같으면 네. TV 토론이라도 해서 그렇죠. 그 TV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거 자체도 민주당의 어떤 대선 선거운동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야,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몸조심하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어떤 위협적인 요소도 다 제거하겠다라는 네네. 거고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서 네.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분란이라든가 의혹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싹을 제거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왜냐면 대장동 비리도 있고 백현동 비리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처해져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비리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 아저씨 BBK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처럼 박근혜 최순실처럼 최태원 씨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꽤 됐는데 민주당의 풍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네. 지방선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민주당이 1위로 달리고 있는 경우에 TV 토론을 아예 안 나가고 네. 보이콧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서도. 진짜 신기하네요. 그거는 그냥 네.
당락이 제일 중요한 거지. 네. 시민들에게 공약을 어떻게 선보이겠다라든가 네.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다 몰각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것들이 당선만 되면 상관없다.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되게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호사가님은 총선에서 국민 선택 받았다 1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1극 체제에서 총선 이겼는데 뭐 어쩔 건데 라는 아주 1극 체제여도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국민들이 1극 체제를 인정해 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받아 안아야죠. 그렇죠. 위님은 정치를 같이 해야 하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책임도.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라는 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이랑 비판자들에게 좀 관대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윤석열 씨가 이재명을 만나야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비명계 분들을 좀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을 텐데 서로가 약간 야박한 정치가 있어요. 야박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와중에 양당이 아니라 폴리페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주 새로운 시각이라기보다는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양당이 아닌 이렇게 겨냥한 게 좀 신기했어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다음 권력 줄서기 바쁜 교수와 공직자들 이러면서 폴리패스 얘기를 했는데요. 조기 대선이 나오면서 대선 주자 캠프에 이름을 올리려는 폴리패서 정치 교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에도 전직 관료와 현직 대학 교수가 대거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정책자문단에 교수가 42명 중에 그 절반 이상이 대통령실,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금융계 핵심 보직까지 차지했습니다. 캠프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일이군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의 30%가 교수 출신이었다. 주요국 중에 대학과 공직사회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곳도 없을 것이다.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폴리패스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있죠. 이 폴리패스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다음 정권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민주당에 대한 이제 내각 비판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근데 대학과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 워딩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정치 혐오잖아요. 그렇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되게 교묘한 그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좀 동의가 어려워요. 조선일보가 약간 원래 정치 혐오 좀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정치 혐오를 보편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연 옳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의 전문성이 공공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냥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회 30%가 교수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비판할 거린가. 생각해보면 그럼 교수 30%를 다 빼면 그럼 우리가 그 싫어하는 국회의원들로만 그 모든 전국 국무위원을 다 채울 건가요? 법조인, 우리가 싫어하는 법조인, 검사.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어떻습니까? 신선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그걸 안 줘가지고 지금 삐진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떻습니까? 저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을 언론계에서 데려오긴 했지만 조선일보에서 안 데리고 가니까. 조선일보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 나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버림받는 아주 비운의 대변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화가 난 거죠 조선일보가. 근데 이 와중에 코모도 왕춘자님은 이재명 대표님 관타나모 수용소 보내주세요라는 황당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세계 2차 대전 그 미군 수용소고 AP밤님은 저의 자리는 드럼통밖에 없다고 이런 드립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드럼통 난 너무 무섭던데. 무섭죠. 드럼통 너무 무서운 드립이에요. 정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 20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계신데요. 저희 더블탭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되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월화수목 6시 센터필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블탭. 그리고